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장례식장은 마치 거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현장 같았습니다. 한국 최대 한약 유통회사 청림제약의 창업주 이정우 회장의 장례식이었거든요. 조화로 뒤덮인 빈소 앞에서는 정치인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참 대단한 분이셨죠. 맨손으로 이런 대기업을 일구시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두 아드님께서 잘 이어받으시겠어요. 빈소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막내딸 서연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2살의 서연은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늘 청림제약 막내딸 정도로만 불려왔거든요. 큰오빠 동진과 둘째 오빠 동수는 각각 회사의 이사와 상무로 일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연만은 줄곧 결혼이나 잘하라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장남 이동진에게는 강남 본사 건물과 제약사 지분 40%를, 동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남 이동수에게는 분당 물류센터와 제약사 지분 30%를, 동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막내딸 이서연에게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고택 한 채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건 비웃음이었어요. 고택 한 채라니, 그거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 패가 말하는 거죠. 큰올케 박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서연이한테 줄 게 없으셔서 그냥 묘지 딸린 패가라도 남기신 모양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 아예 안 주실 수도 있었는데. 동진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고택이 어떤 곳인지 기억이 희미했거든요. 어릴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산속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곳이 그리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던 기억,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유언장 공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서연은 혼자서 가평의 고택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달려 산골 마을에 도착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외진 곳이었어요.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문명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물어보는 서연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이서연 씨 맞나요? 어릴 때 할아버지 손잡고 오던 그 아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이고, 그때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약도 지어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털어놨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이곳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고택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옥 특유의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기와 지붕과 마당에 서 있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곳곳이 낡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우물은 나무 뚜껑이 썩어서 반쯤 무너져 있었고 처마 끝에는 제비집들이 버려진 채 매달려 있었어요. 서연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서 도라지, 더덕, 산삼을 캐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마시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특히 아버지가 이 집은 특별한 곳이야. 우리 집안의 뿌리가 여기 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서연은 안방 천장 기와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기와들과 달리 유독 한 장만 색깔이 달랐고 살짝 들뜬 것처럼 보였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손을 넣어보니 낡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형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만이 이곳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약은 뿌리보다 집에 있다.
물이 있는 곳을 기억해라. 내 외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 너에게 맡긴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은 한자로 빼곡히 쓰인 고문서였습니다. 누런 종이에 붓으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의대에서 배운 한문 실력으로 고문서를 조금씩 해독해봤지만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약초와 관련된 내용인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생전 스승이었던 이규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은 한학의 조예가 깊어서 아버지가 늘 존경했던 분이었거든요. 아, 서연이구나. 정호가 많이 그리워했을 텐데. 노인은 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이 고문서를 보여주자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돋보기를 꺼내들고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고택기와 밑에서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부터 살아있는 산이라 불렸어. 너희 외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키던 분이셨지. 이 문서는 보통 문서가 아닌 것 같구나. 여기 보이는 한자들이 조선 후기 왕실에서 쓰던 특별한 표기법이야. 노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노인은 계속해서 문서를 해석해 주었어요. 물이 있는 곳을 기억하라. 이건 단순한 우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집 주변에 특별한 샘이나 지하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바로 지질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지질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전문 장비를 들고 온 친구는 고택 주변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터 지하 10m 깊이에 천연 온천수가 흐르고 있어. 그것도 미네랄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의학적 헬스케어 산업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비웃던 폐가가 실제로는 엄청난 보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질조사 소식이 어떻게든 새어나간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큰오빠 동진과 둘째 오빠 동수, 그리고 큰올케 박수정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박수정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나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듣기로는 그 집에 온천이 있다면서. 박수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가족 공유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서연아. 동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고 유언장을 쓰신 것 같아. 만약 온천의 가치를 아셨다면 절대 너 혼자한테 주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가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충분히 소송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동수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정에서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관심도 없던 집을 갑자기 가족 재산이라고 우기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수정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 경제지의 대기업 상속 분쟁, 막내딸 혼자 수천억 가치 온천 독차지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박수정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전문가들의 인터뷰까지 동원해서 서연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죠. 청림제약 창업주의 막내딸이 아버지의 유언을 악용해 가족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어요. 언론 공세에 시달리던 서연은 오히려 더욱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이 집을 물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고택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만한 한옥 전문 업체를 찾았어요. 오래된 집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옥 건축 전문가인 김 사장이 집 구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기둥 하나하나가 최소 200년은 된 것 같고 특히 이 안방 쪽 구조가 특이해요. 벽면에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간의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안방 벽을 철거하던 중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벽 뒤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어요. 서연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에는 놀랍게도 제법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약방이네요.
서연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지하 공간은 마치 조선시대 왕실 약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벽면을 따라 수백 개의 작은 서랍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각 서랍에는 한자로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천궁, 백출. 모두 최고급 한약재들의 이름이었어요. 비록 약재들은 세월이 흘러 먼지가 되어버렸지만 서랍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약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나무 괴짝이었어요. 괴짝을 열어보니 고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왕실 비방첩이라고 적힌 두꺼운 책이었어요. 표지부터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고려말 왕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단정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려 공민왕 15년 왕실 의녀 최씨가 기록하노라. 이 비방은 대대로 왕실 여인들만이 전수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은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왕실과 연관된 특별한 장소였던 거예요. 책을 더 넘겨보니 각종 약초와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분석한 내용이나 질병별 처방전들은 현대의학으로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연은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외할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써주신 편지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경술년 봄, 최은화가 기록하노라.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서도 이 비방을 지켜내었으니 후손들은 반드시 이를 계승하여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쓰기를 바란다. 특히 이 온천수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 최은화가 조선 왕실의 후손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고택이 대대로 왕실 의료진들이 거주하며 비방을 전수해온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이 집을 물려주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의사인 자신만이 이 소중한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형들은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전통의학이나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고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의학 지식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창고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고택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한 서연은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된 만큼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박수정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어요. 서연이가 이제는 문화재까지 들먹이며 우리를 배제하려고 한다니까요. 박수정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문화재라고 해도 가족 재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박수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을 움직여서 온천 개발은 곧 환경 파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는 서연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도 말이죠. 청림제약 막내딸의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가평 일대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짜 환경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즉시 개발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허위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공사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불법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고를 넣었고 심지어는 밤중에 고택 앞에 나타나서 공사 차량을 파손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서연은 이 모든 일들이 박수정의 사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구나.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고택에서 발견한 역사적 증거들이었죠. 서연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은 치열했어요. 박수정 측 변호사는 고인이 온천의 존재를 몰랐다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서연 측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고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미 이 고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지질 조사를 의뢰했던 기록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고택 일대의 온천 가능성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고인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유언장 해석과 유산 처분권은 서연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적 패소가 확정되자 박수정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언론 플레이와 환경단체 조작, 허위 민원 제기 등의 불법 행위들이 차례로 드러났어요. 언론들은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서 박수정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림제약 큰며느리, 상속 다툼에서 불법 행위까지, 환경단체 조작으로 가족 이간질, 박수정 씨의 추악한 민낯, 연일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에 박수정은 견디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 동진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박수정은 재산 분할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친정에서도 가문 망신시켰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박수정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서연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올케, 저희 리조트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박수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청소나 관리 업무인데 급여는 넉넉히 드릴게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포용의 마음이었어요. 박수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서연이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올케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해야죠. 그날 밤 박수정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분노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처음에 박수정은 자존심 때문에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청림제약 사모님이었던 자신이 리조트 청소부가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서연의 제안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박수정은 고택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올케 오셨네요. 일단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박수정을 위해 고택 옆에 작은 한옥 별채를 마련해뒀어요. 비록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수정은 그동안 누려왔던 호화로운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박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택 마당을 쓸고 온천 시설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방을 정리하는 일상이 처음에는 고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지면서 묘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정 씨, 수고 많으세요. 마을 주민 할머니 한 분이 박수정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가까이 지내보니 훨씬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우리 텃밭에서 기른 배추예요. 김치 담그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싱싱한 배추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왜 이런 걸? 박수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냥요. 이웃끼리 나누는 거죠. 아줌마도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요. 박수정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한편 큰오빠 동진과 둘째 오빠 동수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고택에 얼굴을 내밀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들, 가족회의 좀 해요. 리조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동진이 머뭇거렸어요. 오빠들도 청림제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형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서연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한방 온천 재활치료센터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거였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온천수와 전통 비방을 결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진과 동수는 서연의 계획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온천을 서연은 순수하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서연아,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 네트워크나 자금 지원 뭐든지 가능해. 맞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동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어받는 건 너였구나. 그날 이후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은 주말마다 형들을 고택으로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수정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류했어요. 예전처럼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도 이제 많이 밝아졌네. 동수가 박수정을 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편해요. 박수정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 걱정, 체면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서연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건 바로 이런 화목한 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조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고택 지하에서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온천수 배관 공사를 하던 중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석실이 하나 더 발견된 거예요. 이번에는 앞서 찾은 약방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중요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파견된 고고학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선 왕실의 인장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건 처음 봅니다. 석실 안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실 인장 여러 개와 함께 도자기, 은그릇, 그리고 수십 권의 의약서들이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습기나 손상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온천수의 특별한 미네랄 성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질학자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서연은 이 발견들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건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한국 의학사의 보물창고였던 거예요. 의학서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현대의학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법과 치료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방의학회에서는 즉시 공동연구팀을 구성했어요. 전통 왕실 치료법 재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소중한 의학유산을 현대에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서연 선생님, 이 비방들을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면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회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특히 온천수 치료법은 재활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리조트 계획도 이에 맞춰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온천 리조트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치유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계하기로 한 거예요. 고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박물관 기능을 추가하고 온천 시설은 최첨단 재활치료 장비와 결합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연 씨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말했어요. 상업적 이익보다는 진정한 치유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서연은 리조트 수익의 50%를 조선 후손 장학재단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발표를 듣고 동진과 동수도 크게 감동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돈을 서연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던 거죠. 서연이가 진짜 아버지를 닮았구나. 동진이 동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업만 생각했는데 서연이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아버지께서 평생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들었잖아.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정 역시 서연의 결정을 보며 깊은 반성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박수정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서연이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한편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각 시대의 의학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특히 여성 의료진들의 활동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자료들만으로도 한국 여성 의학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입니다. 역사학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서연 씨의 외할머니 계열이 정말 대단한 의학 가문이었던 것 같네요. 서연은 이 모든 발견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청림제약 막내딸이 아니라 수백 년 의학 전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리조트 개장을 이틀 앞둔 어느 저녁, 서연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고택 마당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요. 이전 같았으면 형들은 번거롭다며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선뜻 동의했어요. 박수정도 조심스럽게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죠. 서연의 대답에 박수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사 전날 밤, 서연은 혼자서 아버지 무덤에 갔습니다. 고택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아버지의 묘는 이제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서연이 직접 글을 지어서 새긴 비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담긴 뜨거운 사랑이 너를 키웠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저에게만 이 집을 주셨는지. 서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 혼자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라고 하신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서연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을 찾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사 당일, 온 가족이 고택 마당에 모였습니다. 동진과 동수는 각각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왔고 박수정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린 조카들은 처음 보는 한옥에 신기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예뻤구나. 동진의 막내딸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맙다. 동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오빠 말이 맞아요. 동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건 서연이 뿐이었으니까. 박수정은 조용히 제사상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수정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줘서. 옳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어린 조카들은 리조트 정원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택 마당에 퍼지자 마치 이 오래된 집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진짜 살아있는 집이 된 것 같네. 서연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그냥 낡은 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동수가 고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리자 가족들은 고택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온천에서 나오는 따뜻한 김이 달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동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용서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이틀 후 리조트가 정식 개장했을 때 첫 번째 손님들은 바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서연이 특별히 초대한 거였습니다. 온천에 발을 담그고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조상들이 원했던 일이라고 말이죠. 저녁 무렵 서연은 혼자서 고택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유산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치유와 나눔으로 이어진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제사상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제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나? 산소 앞에서 남편 도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박전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것뿐인데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제사도 필요 없어. 쾅! 도연이 발로 제사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우당탕 넘어지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그 안의 술을 선영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선영은 술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액체가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묘에서조차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게다가 시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치욕을 똑같이 되돌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다 기억해뒀으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지글거리는 기름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박선영은 벌써 2시간째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펼쳐진 호박전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선영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죠. 또 시작이네.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온갖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일. 그 모든 게 혼자만의 몫이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강도연이 뉴스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5세의 도연은 명절만 되면 유독 까칠해졌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형제들을 만나는 날이면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죠. 야, 선영아. 적당히 해라. 도연이 부엌을 힐끗 바라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유난 떨지 마라.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전을 뒤집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정작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면 화내는 건 도연이었는데 말이에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식이었죠. 준비는 모두 아내 몫, 잘못되면 아내 탓. 야, 선영아, 내 말 못 들었나?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괜히 망신당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쿡쿡 쑤셔왔지만 그저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게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큰딸 소라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27살의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너는 빠져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도연이 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 옆에 서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런 거 그만하세요. 매번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은 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소라야. 엄마는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도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24살의 준호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를 아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들은 쉬어라.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선영은 언제나 그랬듯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으려 했습니다. 야, 선영아, 빨리 준비해라. 늦으면 또 형수 탓할 거 아냐. 도연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어요. 시계는 벌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강씨 집안 가족들이 하나둘씩 시골 산소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무거운 제사상 음식들을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어요. 등에는 벌써 땀이 흥건했지만 도연은 빈손으로 앞서 걸어가며 형제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작은 시누이 미경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52살의 미경은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늘 남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어머,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요즘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큰 시누이 혜경도 다가왔어요. 54살의 혜경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체면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떻게 붙여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바삭바삭하게 잘 붙이셨는데. 혜경의 말에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와 비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시작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어머, 이 김치 색깔 좀 보세요. 너무 빨갛지 않나요? 미경이 김치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를 아껴서 쓰셨는데 이렇게 빨갛게 하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두께도 너무 두껍고. 혜경도 거들었어요.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얇게 부쳐야 정성이 느껴지는 건데 이건 마치 식당 부침개 같네요. 조상님께 이런 걸 올려도 되나 싶어요. 선영은 말없이 상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해도 흠을 잡을 거면서 왜 매번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형수님, 나물간도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미경이 콩나물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손맛이 좋으셨는데 간도 딱 맞게 하셨고. 그때 도현이 형제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야, 선영아, 물 좀 가져와. 동생들 앞에서 권위를 보이려는 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빨리 안 가져와. 목말라 죽겠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망신을 당할까봐 조용히 물통을 들고 다가갔죠. 형님, 형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의 둘째 동생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뭐 어때?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영이도 익숙하잖아. 그치, 선영아. 선영은 컵에 물을 따라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조상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 제사 지내자. 도연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벌써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산 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이 제주가 되어 술잔을 들고 절을 올렸어요. 선영은 옆에서 조용히 따라하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평안을 빌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 저기 좀 보세요. 혜경이 작은 목소리로 미경에게 속삭였어요. 전이 접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제대로 안 올려놨네. 과연 호박전 한 조각이 접시 끝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손을 뻗어 바로잡으려던 순간 그만 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찰싹 소리가 조용한 산중에 울려 퍼졌죠. 아이고 이런. 선영이 당황해서 전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흙이 묻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사상에서 음식이 떨어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혜경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정말 조상님께 죄송하네요. 선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실수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생들과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것에 화가 난 거였죠. 야, 선영아.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사상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실수? 매번 실수야.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 거야? 형제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나?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까지 무서워하며 어른들 뒤로 숨었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딸 소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도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도연이 소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제사상 앞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선영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동생들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 아내 때문에 체면을 잃었다는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제사도 필요 없어.
도연이 소주병을 높이 들더니 제사상을 통째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우당탕 넘어지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나! 친척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소주병을 열어 그 안의 술을 선영의 머리 위로 부어버린 거였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선영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아! 선영이 작은 비명을 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모멸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순간 산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선영은 술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액체가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젖은 어머니를 본 순간 소라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27년 동안 살면서 이런 모욕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머리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는 모습이 소라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아빠! 소라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사람이에요? 조상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도연은 딸의 반발에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소라가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긴 뭘 대들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때 막내 아들 준호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24살의 준호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제사상 없고 엄마 머리에 술 붓는 게 자랑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산중에 메아리 쳤어요. 조카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준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조카들과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봐요, 다들. 준호가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아빠가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 없고 엄마한테 술 부은 거 다 봤다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런, 정말 너무했네. 조상님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 부부싸움도 정도가 있지. 도연은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워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체면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였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몰아붙이긴요.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요? 30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도 없이 살았는데 이게 받을 대접이에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동생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맞아요? 선영은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자식들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인 자신이 한심했죠. 주변 친척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조용했던 산소가 갑자기 전쟁터가 된 것 같았죠. 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생들과 친척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성묘를 마치고 친척들이 산 아래 정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본래라면 화기애애하게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선영은 정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대충 정리했지만 여전히 소주 냄새가 났어요. 창피함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3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혜경이 다른 친척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형수가 제대로 했으면 오빠도 화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고 전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오빠가 화가 난 거죠. 사실 이해가 돼요. 친척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시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엄마 탓하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정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24살의 청년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아까 제사상 없고 엄마 머리에 술 붓는 건 다 보셨잖아요. 준호가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엄마 잘못이라고 하세요? 정자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소라도 일어나서 합류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당한 게 이런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다들 직접 보셨잖아요.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 없고 술을 사람 머리에 붓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심했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부부싸움도 정도가 있는 건데. 가장 나이 많은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가 너무했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조상님 앞에서 저럴 일은 아니었는데.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준비 다 했잖아요. 시누이들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형수를 몰아붙이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거였죠. 그렇긴 하지만 혜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님들도 매번 엄마를 괴롭혔잖아요. 김치가 빨갛다, 전이 두껍다, 나물간이 세다. 뭐래도 트집 잡으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보고 들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미경이 항변하려 했지만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랑 비교하면서 엄마 기죽이신 것도 다 봤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당해야 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평소에 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도연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모두 알게 된 거였죠. 도연은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어요. 정자에서 벌어진 폭로 이후 친척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까지 함께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선영아, 힘내라. 큰아버지가 떠나면서 선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안 됐다. 도연이한테는 내가 따로 말하겠다. 다른 친척들도 선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떠났어요. 선영이 고생 많았어. 이제 너무 참지 마라. 그동안 시누이들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 선영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면서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도연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심스러웠던 도연의 횡령 의혹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한 거였죠.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걸 선영은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연이 며칠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선영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연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나와주세요. 감사부에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선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모든 굴욕이 이제야 보복되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더욱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몰래 대출받아 투자했던 주식들이 폭락한 거예요. 선영은 도연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몰래 증권 계좌에 접속해서 손실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 핸드폰을 보며 절규했어요. 수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통쾌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결정타는 시누이들에게 날렸습니다.
선영은 미경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냈어요. 미경이 몰래 하고 있던 부업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보너스였죠. 혜경에게는 교회 헌금을 횡령한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경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벌써 잊으셨나 봐요. 혜경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급하게 찾아왔어요. 형수님,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언제? 오해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사 때 저 꼴 보고 킬킬거리며 웃던 건 오해였나요?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형수를 괴롭혔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선영은 또한 도연의 형제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형님들이 모르시는 도현이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라며 평소 집에서의 행동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동생들 앞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던 도연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거였죠. 일주일 만에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주식 손실로 빚더미에 올랐어요. 시누이들도 각자의 사회에서 체면을 잃었죠. 선영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공정해졌네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진 거였죠. 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회사 감사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횡령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선영이 제보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도연이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강도연 과장,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물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건 잠깐 빌린 거였고, 곧 갚으려고. 잠깐 빌린다고 해서 횡령이 아닌 건 아니죠. 즉시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니 각오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선영이 몰래 조작한 거래들 때문에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 핸드폰을 보며 절규했어요. 분명히 오를 주식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선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살았다는 게 자업자득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태연하게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서의 평판 추락이었습니다. 횡령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도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연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더라. 그러니까 그날 제사 때 그렇게 난리를 쳤구나. 길에서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저 아저씨 도둑이래라고 수군거렸죠. 도연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시누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경은 교회에서 헌금 관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어요. 선영이 제보한 자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집사님, 당분간 직책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의 말에 혜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경의 부동산 사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탈세 의혹과 부업소득 은닉건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의 신뢰도 땅으로 떨어져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죠. 미경이네는 이제 믿을 수 없어. 형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자기들도 비리를 저질렀네. 가장 큰 충격은 도연의 형제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도연의 실상을 알려주자 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 우리도 몰랐어요. 둘째 동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수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회사에서는 횡령까지 하고 정말 실망이에요. 야, 너희들마저. 도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동생들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자신을 따르던 여동생들조차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했어요. 형수님 말씀이 다 맞았나 봐요. 미경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도연은 하루 종일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런 도연을 보며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여겨졌거든요. 이제야 공평해졌네요. 선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몰락한 지 2달 후,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거였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선영의 대답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너무 오래 참았구나 싶어. 법정에서 도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횡령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비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거든요. 반면 선영은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피고의 가정폭력과 모욕적 행위,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사의 판결은 선영에게 유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선영아,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냐? 도연이 법정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선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제 사상 없고 제 머리에 술 부은 것도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선영은 소라, 준호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 작은 상가에 반찬 가게를 열었죠. 선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선영의 손맛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이제 혼자 힘으로 사는구나. 대단해. 저 집 김치 정말 맛있다더라.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있나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사장님 반찬만 찾아요.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여 새 출발한 선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사장님 음식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며 말했죠.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선영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동네 어르신들도 선영을 격려해 주셨어요. 선영아, 이제야 내 꽃길이 시작된 것 같구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정말 대견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 앞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선영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밥 좀. 정말 배고파서. 선영은 가게 정리를 멈추고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고 있어요. 당신과는 상관없이요. 선영아, 우리 30년을. 도연이 애원하려 했지만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특히 조상님 앞에서 하신 일 말이에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세요. 선영이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가게 불빛이 꺼지고 선영은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입가에는 진짜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선영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선영이네 반찬가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